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도알균 및 관련 그람 양성 알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황색 포도알균의 독성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알균 중에서 혈장 응고 효소 양성인 포도알균과 음성인 포도알균이 있거든요. 그 균을 감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알균 중에서 메티실린의 내성이 있는 포도알균이 임상적으로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포도알균을 알기 전에 피부의 염증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폴리큘라이티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모낭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걸 모낭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런 것 여러분들 생기시죠?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커지면 이렇게 가운데가 노랗게 고름집이 잡히고 바깥이 붉게 되는 종기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푸른쿨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커다란 종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카본쿨이란 말들을 쓰거든요. 이런 이제 피부에 병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나서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고름집이 잡히는데 고름을 우리가 영어로 pu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커다란 고름집을 우리가 abscess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를 감염시키는 세균들이 뭐 여럿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흔히 피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바로 그람 양성 알균들인데요. 그 고름집에서 세균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그람 염색에서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동글동글한 균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동글동글하고 형태는 같은데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즉 그람 음성으로 염색되는 것들은요. 실제로는 그람 양성균인데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힘없는 세균들이 그람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이 잘못됐을 때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람 음성 이제 알균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서 세균을 끄집어내 가지고 농양 같은 데서 꺼내서 그람 염색을 하면 그람 양성 알균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과로 나뉩니다. 마이크로코카체과 세균들하고 그다음에 디에노코카체과 세균들로 나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속들 또 종들의 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크로코카체과에 속하는 균 중에서는 포도알균, 스타필로코쿠스 속에 속하는 균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노코카체에 속하는 것들에는 사슬알균과 장알균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바로 그람 양성 알균 중에서 이제 포도알균 속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그람 양성 알균은 공통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람 양성이니까는 그람 염색에서 보라색으로 염색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균들을 우리가 카탈라제 실험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서 양성, 음성 결과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는데 카탈라제 양성인 균은 포도알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카탈라제 음성인 균은 사슬알균과 장알균이 있어요. 아까 보신 분류책에 보면 마이크로코카체에 속하는 게 포도알균이었고 디에노코카체에 속하는 것이 사슬알균과 장알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 카탈라제 실험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카탈라제 실험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세균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이렇게 펴 바른 다음에 여기다가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과산화수소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면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면 양성, 거품이 안 일어나면 음성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으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거품이 뽀글뽀글 나요. 그런데 만약에 카탈라제가 없으면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카탈라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람 양성 알균 중에 이게 포도알균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사슬알균이나 장알균인지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지만 여기는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생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도알균은 모양은 그람 염색을 해보면은 그람양성 알균으로 나타나는데 불규칙한 포도송이 모양 배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 검출에서는 좀 짧게 이렇게 사슬 모양이나 쌍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직경이 한 1마이크로 내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은 없습니다. 산소 요구도는 조건 무산소균이에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잘 자라지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더 잘 자랍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로 발견되냐면 사람의 피부 또는 점막에서 흔히 발견되고요. 많은 종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병원균입니다. 우리가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질환의 한 80% 정도는 바로 이 포도알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황색 포도알균이에요. 스타필로코쿠스 aureus라는 말을 쓰는데 명예세균인데 이거는 화농성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병원균이고요. 왜 황색이란 말이 붙었냐면은 이게 배양하는 동안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노란 색소를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림처럼 우리가 배지에다가 세균을 이렇게 키워서 집락을 형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코아귤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생산합니다. 왜 특징이에요? 그래서 황색 포도알균이 중요하고요. 포도알균 중에 이 코아귤라제를 생산하지 않는 균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혈장응고효소 음성 포도알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쓰다 보면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 그래서 CNS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여 종이 있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부를 감염시키는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하는 피부 포도알균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사프로파이티쿠스 이거는 부생 포도알균 또는 부패 포도알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데미디스는 병원 내에서 원내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균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사프로파이티쿠스는 원래 부패균인데요. 비위생적인 분만 과정에 감염을 일으켜서 여성 비뇨기 감염이나 아니면 산용열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알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필로코쿠스 aureu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데미디스, 사프로파이티쿠스 같은 것들이 간혹 임상적으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병과 질환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건데요. 스타필로코쿠스 aureus는 식중독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독소를 생산하기 때문에요. 식중독, 열상, 피부증후군, 독소 충격 증후군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감염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몸 속으로 들어와서 균열증, 농흉, 심내막염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데미디스는 피부 포도알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다가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무슨 조작을 하면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창상이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귀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필로코쿠스 사프로파이티쿠스 같은 것들은 이제 비뇨기계 감염이나 아니면 기해감염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그 외에 많은 스테필로코쿠스에 속하는 균들이 몸속에서 발견되긴 합니다. 이러한 포도알균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도알균은 둥근균이에요. 그래서 세포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질 바깥에 세포질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람 양성 알균이기 때문에 바깥에 두툼한 세포벽이 있는데 그게 주로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펩티도 글리칸에는 폴리사카라이드 A 이게 이제 테이코익 애시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세포벽 구조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과 관련이 깊은 프로테인 A, 단백 A 또는 A 단백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피를 굳게 하는 클럼핑 팩터
라는 것들이 또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현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지맥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구조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현막이 있으면 다당체로 된 현막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탐식 작용에 저항하는 성질들을 가지게 만들고요. 점액층은 같은 성분인데 좀 성걸은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단당류로 주로 되어 있고 단백이나 소량의 펩타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건 주로 어딘가에 들러붙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비병원성 혈장응고 효소 음성 포달균, 아까 CNS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주로 점액층을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에 들러붙습니다. 어디에 들러붙을까요? 보면 도관, 이식조직, 인공밸브, 관절, 션트 이런 것들은 주로 병원에서 조작을 통해서 환자의 몸에 심는 상처를 내면서 심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침입해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포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포벽의 이제 주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이죠. 그게 이제 전체 무게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N아세틸글루코사민하고 N아세틸미라민산이 서로 막 연결돼서 척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펩타이드가 그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이 펩티도글리칸이 내독소 같은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열인자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발열인자는 우리가 단핵구에서 인터루킨-1을 생산해서 열을 내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균 중에서 이제 페니실린 결합 단백이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 약자로 PB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게 뭐 하는 단백이냐면 요 펩티드 글리칸을 합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효소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는 원래 포도알균들이 자기 세포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균제 중에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페니실린이 바로 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페니실린 결합 단백이라고 붙었는데 기능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펩티다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페니실린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페니실린이 이거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페니실린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몸에서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펩티드 글리칸은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가 이제 탐식 세포에서 탐식되면은 이제 녹잖아요. 녹고 난 다음에 녹고 난 그 성분들이 면역 세포에 작용해 가지고 인터루킨 1 베타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인터루킨 1 베타는 면역 반응을 촉발하고 발열 반응도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의 펩티드 글리칸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염되면 열을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 PBP는 아까 말씀드렸죠.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랑 N아세틸뮤라믹 애시드가 교대로 돼 있는 척서에 알라닌, 글루타민, DAP, 알라닌 이런 펩타이드와 이쪽 펩타이드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걸 우리가 트랜스펩티데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펩티다제라고 하는 효소거든요. 그게 바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에요. 트랜스펩티다제가 바로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이거든요. 그거를 페니실린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이 작용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니실린의 구조고요. 요게 포도알균에서 D알라닌과 DAP가 달라붙으면서 알라닌끼리 결합시켜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요 구조하고 페니실린이 가지고 있는 요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효소가 여기를 인식해서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디알라닌이 달라붙는 거를 차단하고 페니실린이 가서 달라붙어서 더 이상 펩타이드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서 펩티드 글리칸을 부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균들이 세포벽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데 저장액 속에 있는 세균들이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인 다음에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페니실린이 이제 유도를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발견되는 물질 중에 이제 테이코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세포 무게의 한 30 내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펩티도글리칸이나 세포막에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종마다 성분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지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가 이 테이코산을 붙잡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균체에 들러붙는데 테이코산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C5라고 하는 보체, 컴플리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통해서 소모시켜가지고 옵소닌화를 방해해요. 옵소닌화는 면역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탐식세포가 탐식을 잘하도록 세균세포 바깥을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C5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못하도록 막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알균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 중에서 병태생리와 관련 있는 것 중에 단백 A, 프로테인 A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한 42kDalton 정도 되는 세포벽에 있는 단백인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세포벽에 있기도 하고 바깥으로 분비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벌리냐면 5개의 동일한 IgG 결합 영역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IgG가 항체예요, 항체. 임무노글로불린. 그런데 그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항체와 결합하냐면 IgG1, IgG2, IgG4 이런 면역글로불린 항체와 결합을 하는데 우리가 항체를 보면 요 FAB 포션이라고 해서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 있고 FC 포션이라고 해서 면역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항원은 항체랑 이렇게 이쪽에서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인 A가 있으면 프로테인 A가 어디에 달라붙냐면 요 FC 포션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항체가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원래 이제 항체라는 게 이렇게 항체가 항원과 달라붙으면 그 이제 탐식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가지고 뭐 탐식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중화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정상인데 프로테인 A가 있으면 항체가 그렇게 FAB 포션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FC 포션이랑 결합해서 이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걸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가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없겠지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럼핑 팩터 또는 혈장 홍보 효소가 세포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이제 세균이 피를 2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피를 굳게 해서 면역세포가 못 오게 하는 작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를 녹여서 자기가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 포도알균 중에서는 이렇게 음계인자 또는 코아귤라제를 가지고 있으면 병원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황색 포도알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혈장을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황색 포도알균을 넣어주면 피가 이렇게 굳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피부린 덩어리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포도알균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구성 성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현막 또는 점액층이 있으면 탐식에 저항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프로테인 A 단백이라는 게 있으면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가지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테이코산 이런 것들이 표면에 있으면서 숙주세포와 결합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도알균이 독소들을 생산해요. 그 독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세포를 파괴시키는 세포용의 독소, 사이토라이틱 톡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가 결합하는 부위를 파괴하는 표피박리 독소, 익스플레이티브 톡신. ET라고 부르는데 A, B가 있어서 ETA, ETB 이렇게 있습니다. X는 뭐 영어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고, fully 이렇게 얘기하면 나뭇잎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폴릭 애시드 그러면 엽산, 그게 나뭇잎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스폴레이티브 이렇게 얘기하면 가을에 단풍나무 떨어지듯이 피부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독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장독소, 엔테로 그러면 이제 위장관을 얘기하고 거기서 독성을 나타내는 엔테로톡신, 그건 A, B, C, D, E, G, H, I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견된 게 독소 충격 증후군 유발 독소, 톡식 샥 신드롬 톡신 1, TSST1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저번에 배웠던 슈퍼 안티젠이에요. 그래서 비특이적으로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쇼크 같은 아주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TSST1이라는 독소입니다. 세포용의 독소에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뭐 이런 독소들이 우리가 이제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표피 탈락 독소는 이제 어떤 병을 일으키냐면 스테필로코칼 스케일드 스킨 신드롬 SSS라는 병을 일으키는데 여기 보면 ETA, ETB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는 열에 내성이 있고 염색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ETB는 열에 민감해서 잘 파괴가 되는데 플라스미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린 단백분해 해소라는 거를 만드는데 데스모즘을 분리시켜요. 데스모즘 아시죠? 데스모즘은 상피세포에서 상피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파괴해서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알균 열상 피부 증후군은 신생아에서 발견되는 GM4라는 당지질과 결합을 해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애들한테서는 생기고 어른한테서는 안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들이 쭉 있고 여기 연결하고 있는 구조물이 이제 데스모좀이라는 구조인데 거기를 파괴해서 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에서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독소가 있죠. 엔테로톡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황색 포도알균 중에 한 30 내지 50%, 한 절반 정도가 장독소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독소는 종류가 꽤 많아서 1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A부터 R까지. 그런데 이 장독소가 보통 100도씨에서 끓여도 짧게 끓이면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간 가열해도 30분간 가열한다는 게 30분간 끓인다는 거잖아요. 끓여도 잘 파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에도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으로 가서 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엔테로톡신 A, 장독소 A가 가장 흔히 발견되고 그다음에 C와 D, 그다음에 B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이 열을 나게 하는 외독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슈퍼안티젠으로 작용해요. 슈퍼안티젠이 뭐라고 그랬죠? T세포와 그 다음에 다른 세포들을 비특이적으로 결합시켜가지고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점막의 소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셀을 자극해가지고 염증성 물질을 내는데 이게 구역질이 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걸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식중독에 걸리거든요. 그 식중독 때 막 구역질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소 충격 증후군 유발 독소 TSST1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발열성 외독소 C 또는 장독소 F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22kDalton 정도 되는 열에 민감한 외독소인데 여기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산소 분압이 높을 때, 그 다음에 중성 pH에서 이게 독소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생산되지 않지만 그런 조건이 맞으면 생산이 돼요.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발견됐냐면 그 여자들이 menstruation 할 때 쓰는 탐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탐폰의 위험성을 잘 몰랐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증식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톡식샥 신드롬 톡신 1을 생산 분비하면 그게 점막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쇼크에 빠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초창기에 탐폰이 나올 때는 원인을 몰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이 바뀌었죠. 사용법이 바뀌면서 자주 갈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균 증식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감소했는데 피부 상처로
황색 포도알균이 감염되었을 때도 상황에 맞으면 이런 톡식쇼크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독소 말고 효소들을 생산하는데 아까 배운 코아귤라제 생산하죠. 이게 어떤 역할들을 한다고요? 어, 피를 굳게 해가지고요. 자기 주변에서 어, 면역세포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조직을 구성하는 그 결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분해를 하는 효소를 또 내요. 이건 자기가 필요할 때 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직이 성걸어져서 피부 속에서 쉽게 옆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돼서 감염 확산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preading factor, 뭐 확산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색 포도알균의 90% 이상이 이거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필로키나제, 이거는 섬유소를 분해해요. 혈장원고 효소는 섬유소를 굳게 하는데 이거는 섬유소를 분해해요.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거예요. 섬유소를 분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엔 자기가 쉽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핵산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산은 원래 물속에 이렇게 수용의 상태로 있으면 끈적끈적해요. 고름이 끈적끈적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핵산 분해를 하면 자기가 그걸 분해한 걸 영양분으로도 쓰지만 그 다음에 또 조직의 점도가 끈적끈적한 게 적어져 가지고 또 쉽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황색 포도알균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의 피부, 모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인두, 그러니까 입 주변, 콧구멍 안쪽, 그다음에 위장관, 비윤성 식기에서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황색 포도알균이 거의 다 발견됩니다. 신생아는 몸속에 엄마한테서 만들어진 항체가 태반을 통과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탁 태어나면 저항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몸속에서는 피부에 포도알균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나면 온몸에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균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 코 안쪽, 이렇게 코 흡일 때 손가락 들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비강 전반부. 그 다음에 사타구니 사이, 이런 데서 포도알균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내 원내 감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접촉됩니다. 접촉 전파되는 게 주요 경로입니다. 그게 이제 황색 포도알균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고, 피부 포도알균은 사람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겨드랑이,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양팔, 콧구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우연히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패 포도알균은 사람 피부나 비뇨기계 주변 요도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임 여성 비뇨기계 감염의 흔한 원인균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황색 포도알균이 사람 몸 어디저에서나 발견이 되는데 메티실린에 대한 내성률이 절반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페니실린이 옛날에 포도알균 감염에 굉장히 주요했거든요. 그런데 곧 그 페니실린에 저항성이 있는 포도알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페니실린에 저항성이 있는 포도알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메티실린계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항생제에 대해서 다시 내성이 있는 포도알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50% 정도가 그렇게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더 심해져서 80%까지 올라갔어요. 그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을 메티실린 레지스턴트 스테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해서 MRS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세균명이라서 이틀릭 치료 써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폰트 바꾸느라고 풀렸네요. 이게 밑줄 쫙 그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원내 감염의 아주 흔한 원인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옛날에는 이게 병원에서만 발견됐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서 지역사회 감염에서도 이 MRSA가 발견되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MRSA가 발견되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코마이신에 대해서 중등도 또는 고도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알균, 그래서 고도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알균을 반코마이신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aureus VRSA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간혹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도알균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색 포도알균은 독소 생산한다고 그랬죠. 효소도 생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소로 인한 병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직접 조직을 침입해서 용해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독소에 의한 표피 탈락 증후군, 식중독, 독소 충격 증후군도 일으키지만 직접 침범하면 주로 피부 감염을 일으키지만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병을 일으키는 심내막염,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 그 다음에 폐와 늑막 사이에 고름을 차게 하는 농흉, 그 다음에 뼈에 골수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골수염,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 이런 병들을 황색 포도알균들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 포도알균 등에 코아귤라제를 생산하지 않는 포도알균들은 몸속에 그 션트나 아니면 덕트나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심내막염, 그 다음에 인공관절염, 그 다음에 비뇨기계 감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부 감염을 아까 우리 배웠죠. 종기, 큰 종기를 뭐 푸른쿨, 카분쿨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종기고 이게 더 크고 까맣게 되는 게 이제 카분쿨 되겠죠. 임페티고, 농가진이라는 건 쭉 넓게 퍼진 염증을 우리가 농가진, 임페티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에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스칼디드 스킨 신드롬, SSS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병들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폐렴 또는 농흉, 균열증, 심내막염,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식중독, 독소 충격증후군 이런 많은 병들을 황색 포도알균이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폐렴은 걸리면 치사율이 50%예요. 우리 왜 옛날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 이런 거 보면은 그 폐렴에 걸려 죽어가고 있던 소녀가 담쟁이 하나를 보면서 저것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거야. 비가 오네. 내일 내가 죽겠네. 이랬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담쟁이가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사는데 밑에 할아버지 한 분이 폐렴에 걸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그게 황색 포도알균 폐렴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폐렴으로 많이 죽거든요. 페니실린이 처음 사용될 때 런던 경시청에 있는 경찰 한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돼서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페니실린으로 이 황색 포도알균 폐렴을 치료해서 뭐 전쟁을 이겼다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 또는 야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 치료에 이 페니실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폐렴의 원인에 황색 포도알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염. 이거는 골수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서 골수가 오염되거나 아니면 뭐 당뇨병이나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병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자꾸 상처가 생기고 피가 고이고 그러면 우연히 들어간 세균들이 거기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는 관절에다가 막 주사를 하거나 약물을 넣거나 하다 보면은 오염돼서 병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란 관절에서 노란 고름물이 나오는 걸 이제 화농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 기능이 억제되거나 아니면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잘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균혈증 심내막염은 이게 이제 폐혈증, 피가 썩는다는 뜻이거든요. 피 속에서 세균이 발견되는 건데 그 어떤 균이 발견되냐 이렇게 피를 배양해서 보면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당뇨병이 있거나 순환기 질환이 있거나 여러 종류의 혈액 질환이 있거나 면역 결핍된 사람에서 오고요. 이게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서 심내막염이 생기면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빨리 진행되고 많은 사망률을 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가장 흔한 식중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저녁 때 뭐 먹고 속이 메식메식 되다가 토하고 열 잠깐 나는 것 같고 몸살 증상 같은 거 있다가 새벽쯤 까지 힘들어 하다가 낫는 경우 있잖아요. 병원에는 잘 안 가요. 그래서 병원에 보고되는 사례는 별로 없지만 가장 흔한 식중독의 하나가 이 포도알균 식중독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소적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색 포도알균이고요. 기타 이제 포도알균으로서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미디스는 뭐라 그랬죠? 피부에 있다가 인공심장 판막, 정맥내 삽관, 그다음 인공관절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금속 표면에 들러붙어 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와서 병원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항생제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프로파이티쿠스는 비뇨생식기계 감염을 흔히 일으킵니다. 이런 균들을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일단 화농성 질환이 있으면 현미경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즘은 다 이제 핵상 검사,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으로 검출들을 쉽게 해내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기계로 검출들을 해내니까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황색 포도알균, 그다음에 피부 포도알균, 그다음에 부생 포도알균들에 대한 특징을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황색 포도알균을 어떻게 치료 예방하느냐? 일단은 고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고름은 짜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름을 짜줘야 신선한 혈액이 들어가면서 항생제를 쓰든 아니면 면역 극복가 들어가든 그 조직이 치료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배농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페니실린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엠피실린이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메티실린, 뭐 클록사실린, 옥사실린 이런 걸 쓰다가 이제 방코마이신을 쓰고, 요새 방코마이신의 내성이 있으면 또 다른 이제 항균제들을 쓰게 되는 그런 절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페니실린의 감수성이 있으면 페니실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이 베타락탐 고리를 갖고 있는 항생제거든요. 그 페니실린을 깨는 효소가 베타락타마제인데, 그거를 생산을 하면 페니실린의 내성이 있는 포도알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쓰게 되냐면 나프실린, 옥사실린, 클록사실린 같은 항균제를 쓰도록 돼요. 그런데 이 나프실린, 옥사실린, 클록사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균들은 모두 메티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요. 근데 메티실린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는 어, 치료는 안 쓰고요. 검사할 때 씁니다. 메티실린의 저항성이 있으면 나프실린, 옥사실린, 클록사실린의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방코마이신하고 리팜핀을 쓰도록 돼 있고요. 이걸 쓰다 보니까 내성균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내성균의 방코마이신에 대해서 중등도 내성이 있는 균이나 고도 내성이 있는 균들은 또 다른 항균제를 쓰도록 하는데, 요새 뭐 여러 가지 항균제들이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 포도알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황색 포도알균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상처를 통해 들어와서 화농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실제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질환의 한 80% 정도가 황색 포도알균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사람 안에서 많은 병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치료를 해왔는데, 점차 내성균들이 나와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내성균들이 출현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세균이다. 여러분들이 임상에 가게 되면 가장 흔히 보게 될 세균, 그리고 세균 감염증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